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가 하나 있지요.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인데요. 최근 1년 사이에 이 나라에 전 세계 부자들의 이민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좀 더 들여다봤더니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이 없는 게 요즘 부자들을 가장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이 나라가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포인트라고 해요. 오늘 글로벌 리포트에서 이 소식을 비롯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항공사들이 일부 해외 노선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항공주 주가도 오르고 분위기도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나오는 실적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업종 분석 시간에는 항공산업의 최근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0.6% 안팎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도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악재 때문에 분위기가 좀 나빠졌는지 주식시장 살펴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예, 여보세요? 네, 오늘 시장 분석은 잠시 후에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 전화로 한 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직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 시장 0.6%, 코스닥 시장 0.57% 하락하고 있는데, 아침에 비해서 조금 하락폭을 늘리다가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살짝 평소와는 다른 상승폭을 보여서 좀 올라가다가 오늘은 다시 약간 좀 주춤한데요. 8만 원은 넘어서서 지금 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후에 윤지호 센터장님은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바로 그냥 이어서 가죠. 물 건너 리포트, 아니 글로벌 리포트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급하게 들어오셨네요, 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으로 방송 진행하다 보면 네.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네, 그럼. 아마도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희도 당황스럽지만 좀 밖에서 전화 연결하시는 분들은 아주 정신없이 땀 흘리고 계시니까 네. 즐겁게 이야기 이어가 보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싱가폴 이야기네요. 네, 네. 한 1년 동안 전 세계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싱가폴로 이민을 많이 갔는데, 네. 이게 조세피난처 내지는 세금 아낄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이 돼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 네.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자산가들이 최근에 1년 들어서 주변국에서 좀 이주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물어보니까 홍콩 자산가, 뭐 말레이시아의 자산가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직접 세금이 자산가와 통화를 해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싱가포르로 이민 가신 분입니까? 아니면 이민을 고려하는? 그냥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은 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분의 어떤 친구들도. 분들은 이러한 이유로 자녀들을 뭐 싱가포르에서 낳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국적이 이렇게 싱가포르로 돼 있는 음.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싱가포르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인데요. 예. 거기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게 물려주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요. 예. 싱가포르 국가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거긴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자원이거든요. 외국에서 자꾸 들어와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 자산가들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더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만들기도 했어요. 예. 지난 1월에 새로 바뀐 법인데 이 변액 자본 기업법이라고 합니다. 그 Variable Capital Company 라고 하는데, 해외나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그 패밀리 오피스, 저번에 저희 한번 얘기했었던 적 있죠. 가족의 자산 관리해주는 그 패밀리 오피스나 헤지 펀드, 사모 투자 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요, 260개 이상의 그
VCC 아까 말씀드린 변액 자본 기업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되면 투자 회사를 차릴 수가 있으니까 네. 본국에 있는 자기 회사 지분 전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가져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양도세도 없고 싱가포르 현지에서 인수 자금 그 융통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영주권을 주는 것도 쉽게 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조건만 갖추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 말고 빨리 나오는 그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싱가포르 돈으로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억 원을요. 싱가포르 로컬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네. 특정 펀드나 패밀리 오피스에 우리 돈 1,700억 원가량을 예치할 경우에 영주권이 본인 또는 가족에게 빠르게 부여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영주권 받으려면 1,700억을 넣어야 돼요.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회사를 싱가포르에 세우고 네, 물론 이제 가족 자산 관리만 하는 회사겠죠. 그렇죠. 그 회사에다가 자산 관리용 자산으로 뭐 예치를 하거나 1,700억 원 이상을 넣거나 아니면 그 로컬에 있는 기업들한테 21억 원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21억 원을 투자하거나. 네. 그러니까 1,700억 있는지 보여줘. 아니면 21억 내. 둘 중에 하나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뭐 너무 많이 최근에 이민자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네. 사실 땅덩어리는 좁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받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 기회를 놓칠세라 그 주변에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똑같이 상속세 증여세가 거기도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이민국에서 네.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요. 아. 이민을 좀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향 말레이시아로 오세요. 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서로 전 세계 부자들 끌어들이는 경쟁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상속세 증여세를 안 받지 하지만 어차피 우리나라에 낼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그죠? 우리가 받는다 한들 그들이 와서 내지는 않으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자국에 더 많은 자금을 유치시키면 이런 자산가들 자금 유치시키면 일자리도 생기고 할 그렇죠. 테니까. 법률이나 뭐 회계 분야 일자리도 생겨나고 뭐 무역 같은 이런 부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싱가포르는 다문화 국가이기도 해서 네. 다문화 국가이기도 해서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도 벌어지겠습니다만 또 외부인들이 와서 살기가 어차피 너도 외지인 나도 외지인 고향들은 서로 다 따로 있으니 네. 마치 예전에 그 서울로 다들 몰려와서 이제 지방 분들 거주하시기 시작할 때처럼 네. 뭐 그런 분위기이겠어요. 그렇죠. 여기 싱가포르이 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대표적인 게 지금 주거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주거 정책의 싱가포르 핵심이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제일 많고요. 말레이시아인, 인도인들 모여 살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옛날에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 좀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게 하는 거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싱가포르의 주택 보급률이 작년 기준으로 112%라고 하고요. 자가 점유율이 92.3%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12%라는 건 원래 빈집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아예 이사를 못 가니까 빈집은 조금씩은 있는 법이고 그래서 원래는 한 이 정도 있는 게 정상인데 자가 점유율이 92%라고 하는 게 놀랍네요. 이거는 이제 시민권을 가진 가구의 92%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 싱가포르가 전체 토지의 90%가 국유지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정부 소유 아니면 개인 소유로 나뉘기는 하는데 국민의 86%가 공공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가 아니라 그럼 나라에서 주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환매 조건부 분양인데 예. 그 우리 정부가 그 2월 4일에 부동산 대책에도 도입된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 HDB 플랫이라는 게 있는데 대다수의 소유가 다시 정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면 네. 입주 기간이요. 지어진 시점부터 99년입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렇죠. 다만 팔 때는 정부한테 팔아야 되나 봐요. 그렇죠. 정부 그리고 뭐 정부 반, 개인 반 이렇게 소유하는 것도 있는데 네. 이거는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가능합니다. 뭐 횟수에 따라서. 예. 그리고 뭐 소수의 부유층은 뭐 주택, 대저택에 거주를 하는데 한 14%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이 상당히 높고 뭐 수영장, 그렇군요. 테니스 코트 다 있죠. 우리나라는
대개는 공공주택, 나라에서 지은 주택이 소수고 네. 대개는 민간 주택이 다수인데 그렇죠. 싱가포르는 이 비율이 바뀌었네요. 대부분이 그렇죠. 나라에서 지은 거고 우리로 치면 뭐 LH, 뭐 네. SH 이런 데서 지은 거고 네. 사설 주택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사고 팔고 해. 맞아요. 비싸다며 뭐 이제 이런 네. 것들이고. 제가 아까 HDB 플랫이라고 했는데 그 음. HDB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주택공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 볼 때마다 부럽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전체 토지의 90%가 국유지니까 네. 나라에서 이리저리 통제도 가능하고 국유지에서 안 살면 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게 좀 안 돼서 이제 싱가포르 주택 정책은 못 따라가나 봐요. 뭐 근데 아무래도 문화랑 역사가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냥 예.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런 게 있군요. 자, 싱가포르 얘기는 이렇게 좀 하고 미국의 송유관 업체가 해킹당해서 또 공급 차질이 일어난 얘기는 지난주에 전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육류 공급 업체가 비슷한 해킹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잠깐 광고 좀 듣고 이어가 볼게요. 그럴까요? 네. 네.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과 함께 글로벌 리포트 들어보고 있습니다. 송유관 이야기 지난주에 전해주셨는데 이게 해커들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공격을 해서 마비시켜놓고 돈 내면 풀어줄게 네. 이제 이런 랜섬웨어 공격을 했다고 해서 황당했었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는 미국의 육류 공급 업체가 비슷한 해킹을 당해서 또 공급 차질이 일어났다는데요. 맞아요. 이게 지금 비단 한 기업의 뭐 생산 차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해킹 업체가 사실은 예전에는 뭐 금융 쪽이나 기술 산업 쪽을 많이 노렸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는 뭐 송유관이나 육류 업체 또 이번에 또 드러났죠. 지하철과 여객선도 해킹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실생활에 밀접한 주요 인프라 시설을 많이 노리고 있어요. 예. 지난해 식음료 업체가 받은 랜섬웨어 공격만 4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육가공 업체인 JBS라는 곳이 러시아 범죄 조직의 사이버 해킹으로 사흘 정도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만 84개 시설에서 6만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큰 기업입니다. 소고기 생산량은 미국에서 1위고요. 네. 돼지고기, 닭고기는 2위입니다. 고기를 이제 정육하는 업체인가 봐요. 그렇죠. 뭐 도살도 포함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포장하는 것까지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미국 내 모든 공장의 조업이 중단됐었고 여기서 스톱하면 그러면 미국 사람들 당분간 고기를 잘 못 구할 수도 있겠네요. 생산 능력의 20%가 줄었다고 하니까요. 예. 아무래도 단기적인 공급 차질이 있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복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기들이 그냥 상상을 해보건데 네. 일단은 도축한 고기를 이렇게 잘 톱 같은 거로 잘라서 네. 이제 다듬기 좋도록 이 컨베이어 벨트에다 쭉 올려놓으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혹은 뭐 기계들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뭘 해킹을 하면 이게 마비가 되는 게 뭐 컴퓨터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그 소돼지들이 태어나고 사육되어 온 과정도 추적 분류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포장이나 회계까지 자동화가 많아서 IT 기술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는 지금은 다시 다 복귀가 됐는데 예. 지금 직원들이 냉동고에 가득 쌓인 고기들을 처리하느라 화가 나 있다고. 한꺼번에 빨리 해야 되니까. 네, 밀려 있으니까. 빨리빨리 일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기 가격이 좀 오르게 되는 겁니까? 고기 가격이 이제 지금 소비자들한테 또 물어보니까 당장 오른 거는 뭐 체감이 안 된다. 네. 오른 것 같지 않다고는 하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일주일 후면 가격이 10% 정도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코로나 때문에 고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크용 고기가 500g에 대략 12달러에서 최상급은 18달러 정도가 하는데 15,000원에서 2만 원이면 1, 2인분 정도 나오는 거죠. 500g에요? 네. 싼데요? 우리나라 한우 생각하면? 굉장히 싸죠.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있었을 때는 그 500g에 5, 6천 원 정도 했거든요. 한우 500g이면 요즘엔 6만 원인데. 그쵸. 예. 잘 아시네요. 제가 항상 사러 가서 가격표 보고 내려놓고 하니까 잘 알죠. 마음 아픈 이야기를. 팬데믹 때문에 많이 올랐군요. 네, 팬데믹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조금 더 오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업계에서 예상을 하고 있죠. 예. 우리는 그럼 고기 잠깐 뭐 덜 먹으면 되지. 이게 무슨 사회 인프라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여기는 마치 이제 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맞아요. 느껴지는 모양이군요. 그 비유가 굉장히 적절한 게 왜 이렇게 미국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지 했더니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쌀처럼 네. 된장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흔해서 그래요.
고기가 키울 음. 땅도 넓고 소도 많고 또 소사육에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사료값도 또 보조를 해주는데 예. 결정적으로 싸니까 음. 네,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걸 네. 문화적인 이유로 좀 설명하는 칼럼 글을 제가 봐서 예.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미국이 소에 엄청난 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상징이죠. 소라고 하는 게 네,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음. 강세장 얘기할 때도 불마켓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카우보이 문화도 있고요. 하기야. 네, 그리고 미국에서의 남성 전형적인 남성. 맞아요. 그 음. 소의 남성성의 의미를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소고기를 사랑하는데 네. 최근에는 조금 소고기 소비량이 조금은 줄고 있어요. 그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이게 그렇더군요. 소를 기르는데 네, 소들이 이제 몸 안에서 가스를 배출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뒤로. 네. 근데 그게 소들이 뭐 내놔봐야 얼마나 내놓겠니 네. 생각하겠지만 그게 엄청나다는데요. 엄청나다고 합니다. 음. 엄청나고 이제 예. 사료 키울 때도 사료를 만들 때도 네. 소요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환경을 좀 오염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소고기 소비량은 실제로 좀 줄었어요. 네, 좀 줄었고요. 사실 소고기보다 더 많이 먹는 건 닭고기입니다. 닭고기. 네. 닭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네. 정말 닭고기 덕분에 네. 인류의 그 환경 고민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정말. 닭이 없었으면 소나 돼지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나 돼지 기르는 건 정말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되는 시간이 좀 거잖아요. 더 오래 걸리죠. 그리고 풀 요만큼 많이 줘도 조금만 살찌고 그러니까. 네. 근데 닭은 사료를 1kg를 주면 살이 한 700g 찐대요. 거의 그냥 사료를 고기로 바꾸는 자판기처럼.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인 친구라고. 고마워 닭고기.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과 함께 글로벌 리포트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네. 아까 못 들었던 주식시장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주호 센터장님이 결국은 전화 연결이 안 되신 모양이에요. 박소연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주식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습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 어제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한 20만 명 정도 더 상회하는 일자리 창출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좋은데 그러면 작년에 뿌려놨던 돈들 정상화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 테이퍼링 이슈를 건드린 거죠. 네. 근데 그거 치고는 사실은 한국은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빠지고는 있지만 한 0.5% 정도 밀리고 있고요. 예. 코스닥도 밀리고는 있지만 한 0.4% 정도 하락률이라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어제 나스닥은 그리고 한 1% 정도 빠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예. 아마도 이거는 미국은 이미 백신 접종이 거의 완료 단계인데 한국은 이제 맞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름을 앞두고 있고 지금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빙그레가 항상 이 여름 관련된 주식들로 많이 거래가 되는데 아이스크림? 네, 맞습니다. 3% 네.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혜태 아이스크림 사업부 지금 인수를 했는데 요거 관련된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중공업주들이 꽤 좋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10%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수주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포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조선업체들이 오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업체는 아니지만 두산중공업도 오르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최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된 모멘텀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도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원자력 발전 우리나라 포기하고 다른 나라도 안 할 거야라고 해서 이 원자력 발전 설비 만드는 두산중공업이 많이 우울해했었는데. 네, 근데 뭐 최근 분위기를 보면
탈탄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람이 안 불면 풍력 발전기가 안 돌아가고요. 네. 구름이 끼면 태양광 발전도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발전을 기저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저발전으로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쓸 수가 없다라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꼭 필요는 하겠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뭐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깨끗한 발전이다. 그래도 석탄, 석유보다는 좋다는 시각도 있고 아마 미국이 그런 모양이에요. 네, 뭐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원자로는요. 과거의 원자력 발전소와는 좀 틀린 그 사기 원자로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 네, 사기, 3기가 아니라 사기라는 말씀인데요. 예. 예전에는 이제 대규모로 지어서 냉각수를 얻을 수 있는 바다 근처에다가 짓는 경향이 있었는데 시켜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후쿠시마 그 발전소가 이제 문제가 됐었던 이후로는 그것도 정답이 아니다. 결국 원자로가 다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소형으로 짓고 그다음에 냉각수를 아예 그냥 원자력 발전소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터져도 긴급으로 이제 냉각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쓰이게 되는 이제 우라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이제 우라늄을 쓰게 되면서 안정도를 조금 더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바닷물 끌어다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닷가에 지을 수밖에 없고 사고 나면 그 바닷물 온통 다 오염되는데 그렇죠. 조그맣게 근데 만들어서 요건 그냥 저수지 옆에다 하나 만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발전소보다는 발전량 자체가 작기는 하지만 어디든 일단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강점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관련 주식들이 분위기 좋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요. 그동안 8만 원이 넘었다가 조금 또 밑돌았다가 하여튼 8만 원에 계속 있다가 어제 좀 올랐어요. 네, 뭐 삼성전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상반기에 크게 수익을 못 봤기 때문에 저희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한투증권은 이제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럼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왜 안 좋았냐라는 예. 거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작년에 PC랑 노트북 많이 팔리지 않았냐. 그러면 올해는 좀 덜 팔릴 거니까 뭐 IT 업종은 관심 끊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재밌게도 최근에 그 HP, 휴레패커드라고 아실 거예요. 예.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랑 컨퍼런스 콜을 했었는데요. 네. 자사의 노트북 수주가 전분기 대비 또 증가했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아직도 노트북이 더 필요한 분들이 많은가 보군요. 안 산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팬데믹 현상이 생각보다 백신 맞고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차피 노트북은 작년에 대면 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많이 팔렸었는데 네. 올해는 경제 재개를 하게 되면 기업형 PC가 팔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PC 그리고 노트북 재고가 현재 2, 3주 수준에 지금 불과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예. 생각보다 이제 레노버 같은 업체들도 생각보다 PC 수요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부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사업부가 또 하나의 핵심 사업부인데요. 예. 그동안에 또 안 좋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생산량이 줄었다.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사실 이게 스마트폰도 똑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그 두뇌라고 언급이 되는 AP 그리고 카메라 찍으실 때 이 조절하는 이 조리개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 예. 이런 것들이 실제 생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족한 것들이 백신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공장 라인에 다시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자동차 업체들 주가가 꽤나 올랐는데요. 네. 사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항상 풍족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부품이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한다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 근데 팬데믹 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반도체가 부족했던 현상들이 완화가 되면서 스마트폰 쪽도 하반기 출하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이제는 한번 사볼만 하다라는 네. 쪽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 생산이 재개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노트북이랑 컴퓨터 바꿔가면서 계속 사들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 슬슬. 알겠습니다. 관심 많은 종목이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슬슬 조금씩 물러나면서 해외여행, 해외 출장도 곧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 또는 짐을 해외로 실어 나르는 항공기, 항공회사 주가도 괜찮아질 거다라는 전망으로 실제로도 항공주 주가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은 아니다. 몇 가지 변수는 있다. 이런 또 반론도 나오고 있나 봐요. 오늘 항공업종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일정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닌가요? 일단 예. 엊그저께 얀센 백신이 풀렸습니다. 오늘 속보로 지금 뭐 100만 회분이 들어오고 있다. 예. 뭐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예비군 민방위 대상으로 90만 명분을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예. 이거 15시간 만에 조기 종료됐다고 합니다. 우리 이 기자님은 해당 사항 없으시죠? 예, 민방위구도 끝났습니다. 네, 저도 아쉽게도 작년에 민방위가 근데 왜 이 예비군 민방위 뭔가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요. 유사시에 그런 네. 분들이 있으니까. 네, 뭐 그래서 좋은데 지금 저희 팀의 후배들은 이거 예약한다고 난리였는데 나라는 애국심으로 지키는 겁니다. 꼭 체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가요? 어쨌든. 어쨌든 간에 예. 저는 이제 못 받아 좀 아쉬운데 네. 젊은 층에서는 백신을 맞고 여행 가려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항공사들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이번 달 8일, 네.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인천과 사이판 노선 운항을 검토하고 있고요. 네. 티웨이 항공과 에어서울은 인천과 괌 노선 운행 허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라고 그럼 합니다. 가면 바로 내려서 바로 여행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나라들은? 괌과 사이판은요.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고요. 아하.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해외 여행을 다녀올 경우에는 예.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해서 이 두 국가는 백신 맞고 나면 과거하고 똑같이 다니네요. 맞습니다. 자가격리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는 게 꼭 저 나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그렇죠. 밖으로 잠깐 나갔다 오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뭐 괌사이판이면 어때요? 최근 작년에는 안 내리고 그렇게도 했으니까요. 국경만 넘어갔다가 온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그럼 백신 맞은 분들은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네, 저 역시도 지금 그것 때문에 백신을 맞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여행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사 주가가 이미 오르고 있군요. 네, 지금 주요 항공사들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 예. 벌써 57%나 상승을 했고요. 연율 기준으로. 예. 제주항공은 44%, 진에어는 무려 72%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국제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벌써 회복을 코로나 이후의 회복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비행기 표는 많이 비쌀 거예요. 그렇죠? 비쌀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도 하고 한 6달 전이니까 아직 작년 겨울이죠. 네. 그때도 이제 해외 출장 가는 분들은 출장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비행기표 보니까 네. 나가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비행기표는 굉장히 쌀 것 같잖아요. 네. 사상 최고로 비쌌대요. 그 당시에 비행기표가. 그래서 왜 그렇게 손님도 없는데 비싸게 받아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에서라도 나가는 분은 정말 필요해서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비행기표 아무리 비싸도 나가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비즈니스 쪽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항공산업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데 의문 부호를
붙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여행 같은 경우에는 목말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무조건 가겠죠. 그렇죠. 몇 년 못 나갔으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수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출장은 안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줌으로 이제 화상회의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비용도 안 들고. 서로. 네. 서로 너무 좋은 겁니다. 마중 안 나가도 되고 공항에. 맞습니다. 가는 사람도 사실 이거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이거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예. 여행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협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연간 비즈니스 매출이 1조 4천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관광 수요가 빠르게 개선되겠지만 이 출장 수요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지금 세계 최대 항공사 공동체인 스타 얼라이언스 이 제프리고 CEO가 비즈니스 여행 부분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 전체 규모가 최대 30%는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네. 항공사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출장 열심히 다니던 해외 출장 많이 다니던 시절은 이제 인류의 역사상 끝이다. 뭐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해외 현지 법인이 여러 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바빠지시겠네요. 해외 출장 많이 가시겠네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앞으로 그럴 일 별로 없을 것 같아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와,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그 시각도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도 전화로 할 수 있었는데 굳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실사를 해야 된다거나 예. 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남아 있을 텐데. 지금도 계약서 도장은 찍어야 되고 실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쓸모없는 한 뭐 10번 중에 그게 뭐 한 3-4번이라면 나머지 7-8번은 줄일 수 안 있지 하는 않을까. 걸로? 네. 그냥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비즈니스를 거죠.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갑이고 둘 중에 하나는 을인데 네. 그냥 을은 가서 그냥 얼굴 보고 해야 또 계약도 잘 따질 것 같고 해서 결국 가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오는 거를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줌으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편하더라. 오지 마라. 좋은 핑계다. 네. 아직은 뭐 그러니까 그냥 줌으로 합시다. 하니까 좋네요. 그러면 서로. 네. 야, 이러면 호텔 이런 업종들도 불안하겠어요.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텔 업종, 여행 업종 다 안 좋을 텐데 네. 요거는 코로나가 끝나봐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상- 예측만 하는 거지.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군요. 네. 박재영 차장님은 어떤 쪽에 내기를 건다면 어느 쪽입니까? 예전처럼 출장 다닌다. 사람 습성 어디 안 간다. 그쪽이에요? 아니면 사람도 변하는 거고 비즈니스 관행도 변하는 거고 출장 잘 안 다닐 거다 이제. 그쪽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잘 많이 안 가봐서 출장을 가는 그런 뭐 이렇게 업무는 아니었는데 예. 출장을 다니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해외 가는 거. 특히 뭐 맞아요. 애널리스트 분이나 싫대요. 네, 예. 밖에 나가는 거 너무 싫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여행이 아니라 업무라는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뭐 해외에서도 지금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일부는 돌아오고 있거든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팀 쿡이 4번 일주일에 5번 4번 재택근무 하던 걸 2번으로 줄이겠다. 최근에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 줄일 수는 없고 이제 대면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포스트 네. 코로나 시대에 관행들이 어떻게 실제로 많이 바뀔지 네. 아니면 다시 돌아올지 참 궁금해요. 저도. 뭐 최근에 보면 영화 같은 것들, 영화관 같은 쪽 재개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넷플릭스도 보고 극장도 볼 것인가? 그러니까 극장을 아예 안 가지는 않겠지만 네. 기존에 넷플릭스로 영화 보던 게 이제 편한 사람들, 집에 혼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아마 극장 수요는 계속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보고 있거든요. 극장은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사실- 데이트하러 가고 뭐 그렇죠. 그런 건데 네. 그런 건데 그런 수요는 남아 있겠지만 그게 대부분 아니라 그런 실제로 수요인데. 이제 영화를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달라질 수도 알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네. 평소에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요. 그죠? 네, 저는 극장을 안 갑니다. 뭐 영화관 네. 뭐 영화 보러 가죠. 이제 하는 네. 분도 있고. 네. 청취자 중에 김유신님께서 벌써 알려주셨어요. 전자결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로 대면하지 않고 네. 서로 서류를 오고 가고 서명도 원격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게 있다. 네. 그런데 이미 이거 하고 있다. 음, 그러니 이게 이제 서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 정말 만날 일이 더 없어지니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도장찍으로 항공편이- 안 가도 된다. 네,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런 네. 말씀 전해주시네요. 네. 그런데 말이죠, 차장님. 코로나19가 줄어들면 다시 항공기 뜰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5만 원 하던 주가가 2만 원 됐으면 다시 5만 원 될 거라는 것도 알잖아요. 시간이 언제이든 맞습니다. 간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만 원 주가 할 때 우리가 이 주식을 못 샀던 이유는 다시 회복되지 않고 이 회사가 돈 떨어져서 망할 수도 있다. 그 맞습니다. 걱정 때문이었어요. 네. 근데 괜찮습니까? 이제는 이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단 주가가 지금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입니다. 실적은 안 올라왔는데 예. 주가는 먼저 코로나가 끝난 걸 반영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일단은 국제선 여행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당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국내 백신 접종률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백신을 맞아야 어찌됐든 간에 백신을 맞아야 해외를 갈 수 있는 거고 자가격리 없이. 예. 그리고 이 트래블 버블이라고 있습니다. 비격리 여행 권역.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끼리는 격리 안 하고 여행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예. 이 트래블 버블은 보통 인접 국가부터 체결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 네. 일본은 우리보다 접종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하려면 한참 남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근접국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여름 성수기에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죠. 괌 사이판도 한두 명이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돈 버는 건 시간이 더 한참 후일 것이다. 그렇죠. 3분기, 4분기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사이에 현금 소진 다 돼서 망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거는 일단 정부 지원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한번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위험한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정말 적절하게 그 여객기에 의자 띄고 화물 실어 나르고. 항공 화물 실어 날아서 실적이 좋았거든요. 대한항공만 1천억 원대 영업 이익을 유지를 했고요. 나머지 항공사들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4분기보다도 적자폭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실적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예. 적자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현금 소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올 한 해를 버틸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돈 얼마나 남아 있고 한 달에 얼마쯤 소진됩니까? 네,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LCC 대한항공 제외하고 주요 LCC 4사의 현금이 LCC면 저가항공사? 네, 예. 2,570억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월 평균 이 4개사의 순유출 예. 현금 유출 규모를 보면 한 달에 한 700억 원씩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 넉 달 정도. 버틸 네. 돈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3분기 정도 되면 현금성 자산이 다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이런 쪽은 도와주고 LCC는 안 도와주면 이거는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려운데 네. 도와줘도 공짜로 도와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 이게 정부가 지분을 가져가든 감자를 맞습니다. 하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버행 이슈가 그래서 나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만 볼 업종은 아닌 것도 같다. 네.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군요. 점심 맛있게 잘 드시고요. 예, 오늘 박재영 차장님한테 재밌는 거 배웠네요. 트래블 버블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옆 나라하고 같이 거품 안에서 서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을 의미한대요. 예. 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